예, 수험생 여러분, 116페이지 문제 보시면요, 제3절 납세무자죠. 별표실 3개 합니다. 납세무자는 재산세 납세무자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 나온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 대표규형 문제를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 보시니까요, 신탁법의 2조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납세무자로 본다는데, 여러분들 우리 재산세 납세무자 이게 수탁자였다가 2021년도에 이게 위탁자로 바뀌었습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이제 또 나오는데,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위탁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취득세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취득세 세율을 중과세할 때 그때 신탁한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주택수를 판단한다고 배웠습니까? 누구의 주택으로? 위탁자의 주택으로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하여튼 재산세, 종부세 다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위탁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1번, 2번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순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 보세요. 우리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그럴 때 주택은 항상 보세요. 주택분 재산세, 주택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죠. 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주택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해서 세액이 계산됐습니다. 그럼 누굴 납세무자로 할 것이냐? 그러면 자, 이럴 때 원래 주택은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는데, 이럴 때는 주택과 토지의 그 시가 표준액을 각각 구해봐요. 그랬더니 이 시가 표준액 비율이 만약에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자, 주택과 토지요, 이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 가액에 따라서 60%는 요 나온 세액이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무자가 되고요. 실제 이제 주택분 재산세도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각각 요 계산된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시가 비율로 나누어가지고 각각 납세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하여튼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누가 납세무자냐 그러면 주택분 세액에 대해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는데 면적 비율로 나눠서, 자,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라는 데를 바꿔요. 면적 비율 X고 시가 표준액 비율이라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자가 납세무자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여러분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사용자를 납세무자로 본다는데, 여러분 재산세에서 사용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것은 딱 요 하나입니다. 뭐냐면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그때 사용자고, 자, 이런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냐?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우리 재산세의 납세무자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매매를 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2022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재산세 납세무자가 누가 되느냐?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죠.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갑소유고요. 그 다음에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입니다. 그러면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원래 이렇게요.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요, 그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냐? 만약에 5월 30일 날 등기까지 됐다 그러면 완벽하게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무자는 매수인이 되지만,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 누가 납세무자 되느냐? 일단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안 됐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이에요. 이게 10일이었다가 올해 2022년도에 15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 과세 기준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첨부해서 이 공부상 소유자가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딱 보니까, 아직 등기는 안 되는데 5월 30일에 잔금을 치렀네.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 안 해요. 그러면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치러지고 이런 걸 모르죠.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 이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되는 것은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 사용자입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일 때 우리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여튼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누가 납세의무자? 사용자 요거고요. 자, 이 3번은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상 소유자가 됩니다. 4번 보면 지자체 조합이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요. 요거 자 연부금을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엔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공부상 국가 등의 수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매수 계약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이거 구조가 똑같은 거죠. 자, 국가나 지자체가요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다. 그러면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그러면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변동이 됐다고 봐서 누굴 납세의무자라냐? 요거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 계약자로 본다.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납부할 의무 없다 틀렸습니다. 자, 또 그래서 요거 똑같은 구조가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엔드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엔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요것도 나오죠? 똑같은 얘기인데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변동이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매수계약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5번 보니까요. 공유재산으로서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공유자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데 여러분 공유재산은 공동 소유의 줄임말이고 자, 공유자들은 지분이 있죠. 그럴 때 그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 지분권자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틀렸습니다.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갑지분 60%, 을지분 40%면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요. 만약에 지분에 표시가 없다 그러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공유재산 지분권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5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용 문제 2번 정답이었고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런데요. 자, 1번 보니까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이 계신 재산으로서 자,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 여러분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건데 상속 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고 엔드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해줘야 되는데 누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지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럴 땐 누가 납세의무자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다 똑같죠. 1로 배우자는 거기다 5할을 가산해서 1.5입니다. 그러면 상속 등기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되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 공동 상속받는다. 그러면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자, 주된 상속자는 누가 됩니까? 배우자가 되죠.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고. 근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다. 그럴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납세의무자? 상속 등기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 요거 주된 상속자입니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맞는 지분이고요. 2번은 또 반복되네요. 자, 과세기일 현재 신탁법 규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냐? 위탁자라는 거 아까도 봤습니다. 위탁자. 그 다음에 3번 과세기일 현재 국가가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 계약자로 본다.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여도 실질적으로 권리 변동이 됐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과세기준 현재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수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세기준 현재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수임을 신고 안 했다. 자, 그러면 과세권자가 이게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중소임을 신고하면 종중이 되겠지만 종중의 소임을 신고 안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5번이요. 과세기준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요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랍니다.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사용자가 되는 것은 딱 하나,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가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16번 문제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그런데 이것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번 지문 보면 과세기준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누가 납세의무자라고 했습니까? 사용자라는 거. 소유권 귀속 불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사용자. 공부상 소유자를 바꾸는 거 주의해야 돼요. 공부상 소유자는 장기간 행방불명이거나 그 자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지금 소유권을 놓고 어떤 사람과 다투고 있어요. 자, 이럴 때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사용자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할 때는 그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수입하는 자. 눈에 익혀두시고 3번입니다. 과세기준 현재 국가지자체, 지자체의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자,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제로 권리변동이 됐다고 해서 누가 납세의무자? 매수계약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입니다. 매수계약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예요.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국가 등의 소유임으로 비과세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제로 권리변동 됐다고 해서 매수계약자입니다.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예요. 3번 정답이고, 4번은 자 역시 아까 또 대표용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과세기준 현재 주택의 건물과 부속들이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과 건축물과 부속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 토지 시가 편익비로 나누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포인트 면적비율 X라는 거 시가 편익비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요, 우리 도시발사업 등이 벌어질 때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아니에요. 시공회사 X고, 또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이렇게 바꾼 적도 있는데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니고 사업시행자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16번 문제 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별표시를 하시고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쭉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지문들이 있고 그런데요. 18번 문제 1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기준 현재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자를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고 본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아까 그랬죠? 과세기준 현재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면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시가 표준비율로 나누어 그 소유자를 각각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죠? 60%는 토지 소유자, 자 40%는 주택 소유자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지. 여기서 건물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라고 본다. 자, 건물의 소유자를 부속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라고 본다. 틀렸습니다. 토지는 토지 소유자, 주택은 주택 소유자 다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2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지문은 공유재산은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고요. 3번 지문 과세 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20년 5월 1일이고 잔금지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5월 29일이다 그러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지고 등기까지 됐으니까 6월 1일 날 완벽하게 소유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매수인이 되겠죠? 그래서 매수인이다. 맞고요. 4번 과세 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 이전이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20년 5월 1일 잔금지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6월 1일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에서요, 보세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서 6월 1일 날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자, 권리 변동이 있다. 잔금이 치러지고
6월 1일 날 등기까지 됐다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6월 1일 날 이 재산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매수인 을이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매수인 을이 납세무자입니다. 자 과세 기준일에 오전 12시에 만나서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6월 1일 과세 기준일 날 권리 변동이 있다. 양도 양수가 있다. 누가 납세무자냐? 양수인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당연도 재산세나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6월 1일 지나서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6월 1일 지나서 잔금을 치러야지. 자, 6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6월 1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받고 5번 지문 보면 과세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 이전이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6월 1일이고 잔금주기 및 등기일이 6월 29일이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매도인다는데 자, 6월 1일 지나서 잔금을 치렀다. 자, 그리고 등기까지 됐다. 자, 그러면 6월 1일 현재는 완벽하게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죠. 매도인 납세무자가 됩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재산세는 항상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서 6월 1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가 되면 6월 1일까지 그럴 때는 매수인 납세무자가 됩니다. 매수인은 6월 1일 지나서 잔금이 치러지거나 등기가 돼야 됩니다. 자, 19번 문제도 뭐 같은 시구의 문제입니다. 갑이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을에게 매도했을 경우에 2022년도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그랬습니다. 계약일이 2022년 3월 20일자, 중도금지일 필요 없고 잔금일이 5월 20일이고요. 취득 시기는 취득세에서의 그 취득 시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언제를 취득시로 하냐? 원칙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해요. 자, 근데 등기일이 6월 20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나면 등기일이 빠른지를 항상 확인해 봐야 되는데 등기일은 더 늦으니까 잔금지비일이 5월 20일입니다. 자, 5월 20일. 그럼 5월 20일, 죄송합니다. 자, 5월 20일 날 잔금을 치렀고요. 잔금을 치렀고, 그 다음에 등기는 아까, 자, 제가 예를 들었듯이 등기는 6월 20일입니다. 6월 20일 날 등기가 됐다.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예요. 재산세는 실질과세는 직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19번이에요. 건물분과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 모두 매수인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사실은 권리 변동이 있는데 등기가 안 됐을 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그 신고를 했다는 그 단서 조건이 사실은 있었어야 돼요. 만약에 실전에서 이렇게 출제되면은 이게 또 논란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어떻든 간에 여기서는 그 권리변동 재산세는 원칙적으로는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다. 이렇게 보시고요. 20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보니까 고자인 개인 갑이 을로부터요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병에게 양도했다. 갑의 부동산 관련 조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사례 형식으로 물어보면서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 이게 전형적인 최근에 또 작년부터 출제 또 형태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묻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하지 말고 개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배운 내용이니까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0번 문제 1번 지문이요.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의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금 성립합니까? 취득하는 때. 그럼 취득하는 때라는 게 언제냐?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 취득하는 때 언제입니까?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 계약일이었죠. 증여 계약일. 그래서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맞습니다. 증여 계약일이 취득 시기가 되고 취득세는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니까요. 2번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하지 않았다면 재산세 관련해서 을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소유권 변동 사실을 과세 기준으로부터 며칠이에요 이거? 15일이요. 15일. 그래서 올해 바뀌었죠? 15일 이내에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 10일이었다가 15일로 개정이 됐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과세 기준으로부터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까지 등기가 안 됐다? 과세 기준으로부터 며칠이요? 15일 이내에 권리 변동 사실을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했다 그러면 잔금 언제 치러진지 알게 됐으니까 등기는 안 됐지만 5월 20일 잔금 치렀네.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는 자 매수인 의리 납세무자 되는 거고 이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 되는 거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권리변동 권리 과세 기준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여러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갑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사에게 신고하는 때 납세금 확정된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납세금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맞고요. 4번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40만 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32회 때 기출됐던 사례 문제를 조금 바꿔놓은 건데요. 이때 이제 32회 때 이 출제자가 4번 지문 같은 것을 왜 낸 거냐면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죠? 요거하고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면세점이나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거하고 헷갈리라고 출제한 건데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40만 원, 50만 원 이하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있고요. 5번이요. 양도세 예정신고하는 때 갑의 양도세 납세무 확정된다. 여러분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자 정답 그래서 이거 과세 기준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권리변동 사실 등에 대해서 신고해주게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20번 문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별표시 하시고 이런 것들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 여러분 21번 문제도요. 21번 문제도 또 보시면 반복해서 또 지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이것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풀어보시길 당부드리고요.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여러분이 별표시 납니다. 22번 문제 이렇게 박스형으로 무지막지하게 안 나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네요. 그래서 22번 자 별표시 하시고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기억본에 보니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본문에 따른 파산 선고 이후 파산 종결까지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누가 납세무자냐 그러는데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여러분?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2022년 신설된 규정이에요. 개정세법. 그래서 요 1번 기억번은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22번. 그래서 기억번 맞고요. 자, 그래서 뭐냐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이제 파산 선고 받고 그 채무자 파산 종결까지 그 파산 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에 남아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그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요거 맞고요. 공부상 소유자. 자, 그 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 니은번입니다. 과세기일 현재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수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실제 종중재산이 아까도 나왔네요. 종중수임을 신고 안 해요. 그럼 과세권자가 이게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종중수임을 신고하면 종중이고 종중수임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니은번도 맞네요. 예.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디귿번 보니까요. 과세기일 현재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두 번째죠. 세 번째,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했습니다.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그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법령이 있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계약자 납세의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역 과세기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를 확인할 수 없다. 누가 납세의무자? 사용자가 되는 거.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 아니라는 걸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를 말합니다. 미음번역 과세기일 현재 신탁법 규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 아까 강조드렸습니다. 자,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이거 위탁자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재산세에서 납세의무자 문제가 나오면 꼭 나올 건데 전국의 강의 들은 수험생 10만 명 이상이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혼자 틀면 안 되고 10만 명이 맞히는데 자, 혼자 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탁한 재산, 누구 납세의무자? 위탁자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미음번만 틀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번 옳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별표시하라고 했습니다. 22번 꼭 알아두시고 나와 있는 것들, 지문들 다. 23번 문제 봅니다. 23번 문제는 또 역시요. 여러분이 한번 이것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24번 문제도 네, 종합 문제로 이렇게 막 몇 가지 쭉 나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좀 추가할 것들이 좀 들어있는데요. 한번 편하게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거 읽어보면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한번 그래도 옳은 거 그랬는데요. 1번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여러분, 토지분은 납기 언제입니까?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건축물은 7월 달 맞고요. 자, 2번 납부 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 재산세 납세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재산에 대한 신탁 재산의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거 2022년도에 2021년도에 작년에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였다가 위탁자로 바뀌면서 나온 규정인데요. 요거 해설을 여러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24번 문제는 2번 해설 보세요. 납부 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가 있은 후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 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고지된 부분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신탁 재산의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요거 쫙 밑줄이고 한번 알아두십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잖아요. 근데 만약에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그 위탁자의 재산으로서 위탁자가 냈어야 되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신탁 재산으로서 수탁자는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신설되는데, 자, 그것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어서 알아둡니다. 그래서 납부 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 재산세 납세는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 등등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 재산을 양도한 등의 경우에도 이미 재산세는 부과된 거, 그거 수탁자한테 위탁자 못 내는 세금을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거, 이거는 변동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밑줄 쫙 꺼놓고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4번 문제를 보시면 4번 지문입니다. 지자체상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950만 원인 경우에 최대 475만 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950만 원인 경우 500만 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재산세 분할 납부는 납부할 세액이요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처리 기준은 배예요. 그래서 500 이하, 500 초로 나눠서 500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돼 있고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50만 원이면 자, 950만 원이면 자, 500만 원 초과했죠? 그러면 절반입니다. 절반이니까 950만 원의 절반이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자, 절반이니까 475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절반까지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475만 원이요? 950만 원이면 자, 절반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둘 중 경감 효과가 적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요거 5번 지문의 해설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 요것도 그냥 이 지문을 통해서 한번 슬쩍 알아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깎아줘요. 한시적으로 깎아주는데 그 특례가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주택부는 1에서 0.1에서 0.4%까지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도진세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근데 그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격
즉 시가편액이 9억 원 이하 주택은 0.05에서 0.35, 0.05에서 0.35%까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세율을 깎아주는데 그때 그 관련한 얘기입니다. 자, 5번 집은 해설을 보겠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화하고 0.05에서 0.35%까지 세율을 깎아주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5번 지문은 그러니까 큰 것 하나만을 공제하는데 5번 지문 보니까 적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효과가 큰 거 당연히 하나만 적용합니다. 경감 효과가 큰 거를 납세자들에게 유리하게 경감 효과가 큰 거 하나만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적은 것을 하나만 공제한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이 지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둡니다. 2번하고 5번 지문 같은 것은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 정답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여러분 역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도요. 요거 제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고 작년까지 작년 제가 별표시 이거 3개 하면서 강조를 드렸는데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산세에서 과세표준과 세율 역시 중요합니다. 납세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별표시 여러분들이 3개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만큼의 출제 가능성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 별표시 여러분들 세게 하시고 보면 대표용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는데 1번이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연제 시가편액으로 즉 개별 공시가로 한다 그랬는데 틀렸죠,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연제 시가편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그게 토지 건축물일 때는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합니다. 자, 그래서 시가편액에다가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다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걸 곱해요.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합니다. 70% 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의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 공시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 틀려요. 자, 왜 틀렸습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했어야 되는데 안 곱해서 틀렸습니다. 주택 같으면 보세요, 여러분들. 주택 같으면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역시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곱하는데 이 공정시장가율이 주택은 이게 60%인데요. 60%인데 다만 이게 지난 6월 달에 개정이 돼 가지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5월 30일 날 개정이 되는데 개정이 돼서 이게 이제 새롭게 6월부터 시행된 내용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단 한시적으로 올해 2022년도만 한시적으로 단 1세대 1주택일 때는 주택분 원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인데 단 1세대 1주택일 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올해만 1세대 1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등 9억 초과했던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5% 곱합니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주택은 60%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1세대 1주택은 45% 공정시장 곱한다. 자,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은 70%. 요건 개정되지 않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 해설에서 여러분들 보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인 법인 소유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편액으로 하며 그렇죠. 항상 여러분 개인 소유 재산이든 법인 소유 재산이든 항상 재산세는 시가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 소유 재산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가편액으로 하고 자, 근데 시가편액으로 하는데 그때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편액에다가 즉 토지 시가편액은 개별 공시가죠. 자, 같은 말입니다.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곱하고 건축물 역시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70% 곱합니다. 답이 줄이죠, 여러분들. 근데 주택이요.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편액에다가 주택의 시가편액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죠. 여기다가 공정시장을 60% 곱하는데 단 거기 60%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단 1세대 1주택은 몇 프로? 45%로 개정된 것도 알려줍니다. 1세대 1주택만 공정시장 가격 올해 한시적으로 45%입니다. 자, 원래는 60%고요, 주택분.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과세기준 현재 시가표 내고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표를 곱한다 안 곱합니다. 선박 항공기를 곱하면 틀려요.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에 한해서만 시가표 내기에 공정시장가표 적용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고급택과 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40이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입니다.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으셔야 되는데요.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뭐냐면 재산세에서 세율은요. 고급 선박이 최고 높아요. 고급 선박이 몇 프로냐면 5%예요. 고급 선박 5%고 그 다음에 별장, 고급 오락장, 건축물이든 토지든 골프장, 토지든 골프장 내 건축물이든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은 4%고요. 즉 1,000분의 44%고 고급 주택 있잖아요.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준 것이에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0104, 0.1%부터 0.4%까지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고급주택 요거 4%를 정한다 틀립니다. 그래서 별장이 4%고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에도 주택, 고급택 포함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고급택 포함해서 0104 4단계 초과세율 밑줄이고 별장은 4%라는 거 밑줄. 자,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4단계 초과세율 적용한다는 거 다시 밑줄이요. 자, 그리고 다만 1세대 1주택으로서 시가표 내 9억 원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은 005에서 035%까지 4단계 초과세율 적용합니다. 세율을 낮춰줍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재산세 세율 문제에서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 낮은 거 이런 거 물어볼 때 초과 누진세율이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일 때 세율이 뭐 0.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항상 최저세율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라고 나오든 일단 최저세율 0104면 0.1%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물론 과세표준에 따라서 0.15% 이렇게 막 다음 단계 초과세율의 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문제 풀 때는 최저세율 0104 0.1%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기서는 뭐 하여튼 뭐 고급택은 자, 초과누세율이고요. 3번입니다. 납세무자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가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주택세율 정한다는데 여러분 거기에 해설도 나오지만 주택별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해요.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는 여러분요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합니다. 주택별로요. 그러니까 소유자별 합산한 금액의 세율 정한다 X입니다. 주택별입니다. 각각 세율 정하는 것이지 A주택은 A주택, B주택은 B주택 각각 세율 적용하는 것이지 소유자별 합산해서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세율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근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거나 2인 이상인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합산합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고요.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고요. 자,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 각각 세율 정하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하고요.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으니까 꼭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4번입니다. 4번.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른 과밀옥적 원역, 산업단지 유치적 공업적 제하고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한 경우에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해당한 세율을 정한다 하는데 자, 여러분 재산세에서 과밀옥적 원역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중과세라는데 꼭 기억할 거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지 최초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그럼 틀려요. 그렇다지만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럼 언제부터예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공장 신증설이 아니라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이요. 보유세다 보니까 한 번 중과해서 끝나지 않고 5년간 표준세율이 몇 배예요? 이거 5배 세율을 적용합니다. 100분의 500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5번 공시가격이 3억 원인 토지의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50에 대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올해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세부담 상한선 또 정리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봅니다. 세부담 상한선을 또 정리해 드리겠지만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올해 개정이 있었어요. 재산세 세부담 상한. 보유세 부담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건데 그래서 세부담 상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해요. 그럴 때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전년도 세액의 공시가격 관계없이 150%를 못 넘게 하는데 올해 또 추가됐어요. 법인 소유 주택 있죠?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 건축물과 똑같습니다. 공시가격 관계없이요. 공시가격 관계없이 요거 토지나 건축물 법인 소유 주택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요거 몇 프로로 하냐면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해요. 근데 주택이요. 주택인데 법인 소유,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 일반적인 개인 소유 주택부는 서민들과 관계돼 있어서 공시가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하면 13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 주택일 때 공시가격 6억을 초과했더라도 130%라는 거 주의하시고 또 토지나 건축물 법인 소유 주택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150%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올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부담 상한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일반적인 토지니까 토지는 공시가격 관계없어요. 토지 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공시가격 3억 원이 하더라도 150%라는 거.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과세 표준과 세율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여러분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문제 보면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과세일 현재 시가순액에 공정시장가 토지니까 몇 프로예요? 70%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시가순액은 토지는 개별 공시가고요. 2번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과세일 현재 시가순액으로 하고 이 경우 시가순액은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일 현재 시가순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했어야 되는데 공정시장가의 비율 60% 주택은 일반적으로 곱했어야 되는데 안 곱해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25번 문제 공정시장가 안 곱해서 틀린 거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보면 선박에 대한 과세 표준은 과세일 현재 시가순액으로 하고요. 이때 시가순액은 참고서를 읽어보시면 돼요. 선박에 대한 시가순액 어떻게 결정하는지까지 우리가 자세한 건 할 필요 없고요. 4번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일 현재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반드시 곱해야죠. 70%입니다. 안 곱하면 틀려요. 자, 항공기 과세일 현재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 안 곱하고요. 25번 문제 2번 지문 같은 거 꼭 주의해야 됩니다. 공정시장가 안 곱해서 틀렸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26번 문제 보시니까 26번 문제는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1번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일 현재 시가순액에다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들을 고려해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하고요. 2번 법인 또는 국가자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사실상 거래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틀려서 여러분 법인 소유 재산도 뭐로? 시가순액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지만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보유세인 재산세는 가지고 있을 때 무엇으로 한다?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시가순액 1억짜리를 8천만 원 취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하든 말든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보유세인 재산세를 자 사실상 취득가 8천으로 매년 세금이 부과된다. 앞으로도 쭉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정시장 곱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시가편에게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방세법에는 40에서 8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정시장가율이 현재 시행령에 의하면 60%인 거고 주택은 60%고 또 다만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2022년 한시적으로 주택이요 1세대 1주택일 때는 45%로 공정시장가율 적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 알아둡니다. 그래서 26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체크해 두시고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재산세 문제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이렇게 묶어서도 여러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묶어서도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지자체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죠.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5년간 적용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그 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적용한 거니까. 그래서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3년간 적용한다 땡, 그런데 실천해서 5년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고 또 최근에는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땡입니다. 제가 역사까지 다 얘기해 드리고 시험에 이게 처음에 단서 조건이 없었다가 단서 조건이 신설됐을 때 그 해 이거 시험에 나오면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3년간 적용한다 땡 이랬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죠.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이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 여러분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요.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공동주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번에 40으로 동일하다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고급택은 취득세만 준 것이지 재산세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고급택 때문에 틀렸고요. 4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정할 때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격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정한다. 틀렸죠?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건물과 토지는.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정합니다. 구분 계산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1동 건물과 달리 1구 건물이 독립하여 구입이 된 1구 건물 한 개층이 예를 들어서 건물 한 개층이 만약에 1구 건물이다 그러면 한 개층 전체가 독립하여 구입이 돼 있으면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또 한 개층이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돼 있고 그러면 101호와 102호는 각각 독립하여 구입이 된 각각 1구 건물이 됩니다. 그럴 때 102호 사용하는 애가 딱 절반 면적은 50% 면적은 주거 면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상가 면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럴 때 102호는 주택이냐 상가냐 그런 건데 항상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얘 뭡니까?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1구 건물 나왔다 항상 50% 기억하시고요.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다. 자, 근데 50% 안 되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50% 이상이면 주택입니다. 전부 주택이지 주거분만 주택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자, 1구 건물은 항상 50%를 기억하시고요. 1동 건물 한 개동이 겸용주택일 때는 이걸 꼭 기억합니다. 재산세에서 겸용주택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취득세 겸용주택일 때하고 똑같아요. 취득세하고 재산세에서 1동 건물 한 개 동이 전체가 건물 한 개 동 전체가 겸용주택일 때는 이게요 면적의 비례해서 주거 면적과 주거 이해 면적의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이에요. 그래서 재산세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1층 상가, 2층, 3층 주거 면적이 크다고 전부 주택 그럼 틀려요.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거 쿵쿵따 버전으로 외우잖아요.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 이렇게 해서 원래는 제가 막 옛날에는 막 쿵쿵 따 이렇게 막 외우는데 이게 또 좀 너무 또 좀 따라하기가 수험생들 힘들다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가지고 쿵쿵 따 이렇게 외웠잖아요. 쿵쿵 따 쿵쿵 따리 쿵쿵 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 이렇게 외웁니다. 면적 비례에서 주거부만 주택이지 전부 주택 틀려요. 근데 1구 건물 하면 항상 뭘 기억해? 50%. 1구 건물 아까 그림 기억하시면서 102호 50%는 주거, 50%는 상가. 이럴 때 1구 건물은 항상 50%, 주거용 상매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 1동 건물은 쿵쿵 따리 쿵쿵 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이고요.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27번 문제는 여러분이 별표시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28번 문제 또 세율인데요. 28번 문제 세율인데, 한번 보시면 1번 지문이요. 재산세 대상 중에서 비례세율과 초과도진세율이 모두 적용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그런데 자, 우리 시험에서 항상 재산세 세율 구조 외우셔야 돼요.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노진세율 대상이냐, 이걸 항상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시험에 이미 또 나왔던 것이 다음 중 재산세 대상 중에서 초과 노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재산세에서 세율 구조를 보시면 먼저 토지 세율 구조는요. 토지는 세율 구조가 재산세는 물론 세율 구조가 이제 재산세는 세율이 비례세율, 노진세율 다 적용되는데 토지는 이렇게 외우셔야죠.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자, 그래서 재산세 모든 토지를 분리대상, 종합합산, 별도합산 대상 토지로 나눌 때, 이렇게 해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자, 그래서 종로 알잖아요. 종로 연말에 사람들 재정소리 들어서 들으려고 엄청나게 엄청난 인파가 보이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보다 별로였더라. 추운데 사람 많아서 고생만 하죠.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리상 토지 비례세이고 종로 별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은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요.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주택은 별장 이외 주택은 0104 4단계 0104 0.1에서 0.4%까지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1세대 1주택인데 시가순에 9억 원이야 주택은 0.05에서 0.35%까지 0.05에서 0.35%까지 초과누수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럴 때 요거 자, 주택은 초과누수율이고요.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는 비례세율입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0.3% 비례세율인데 다만 고급 선박은 5% 비례세율이 적용되고요. 어떤 간에 선박항공기는 비례세율입니다. 그러면 재산세에서 여러분 보시면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모두 적용되는 자산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모두 적용되는 자산은 토지하고 주택이 비례세율과 초과누수율이 전부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여러분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에서 뭐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뭐 3단계 초과누수율 적용된다. 이런 거 나오면 틀려요, 여러분들. 자,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다. 그래서 1번에 건축물 때문에 틀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2번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현하여 해당 토지세를 정한다.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소유자별 합산해서요. 3번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현하여 해당 토지세를 정한다. 별도는 별도끼리 역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초과준수율입니다. 4번 분리대상 토지는 해당 토지가액을 과세 표현하여 해당 토지세를 정한다. 얘는 소유자로 합산한다 그러면 틀리죠.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니까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과밀옥적 원역이요. 산업단 유치역 공업적 제외하고 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 그 공장 건축물은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최초 공장 신증설 아니에요. 자, 최초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보유세다 보니까 한 번 중과세 끝나지 않습니다. 5년간 표준세율이 몇 배? 5배 세율을 정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29번 문제 같은 것은 재산세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높은 세율과 가장 낮은 세율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그런데 일단 여러분요. 기억본에 보면 일단 재산세에서 세율 중에서 최고 높은 것은 고급 선박 5%가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건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이 그 다음에 4%가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자, 기억본에 보니까 과세기준 연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 자, 우리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는 007%죠? 0.07%입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그래서 007%. 농지는 개인 소유 장농지는 위치를 보는데 지금 군적이니까 깡촌 있을 곳에 있죠. 그리고 실제 영농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 0.007% 0.07%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시지역에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 0.2% 0.2%입니다. 0.5%입니다. 0.5%.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세인 골프장, 고불악장 토지는 4%죠. 예, 그래서 살성산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시의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준면적 이내 공장용지. 공장은 원래 0.2%, 0.2%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세율 암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그 이론 강의 해당 부분을 좀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분리상토지 007 0.24에서 0.2%죠. 공장, 염전, 터미널 용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이런 거 0.2%고 그 다음에 군직에 소지하는 공장 건축물은 건축물이니까 건비 0.25% 비례세율이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고 높은 것은 여러분이요 4%, 그 다음에 최고 낮은 것은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제일 낮습니다. 007%가 여기서는. 그래서 29번 문제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29번 문제도 별표시 하시고 자 28번 문제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별표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요거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31번 문제는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를 모두 고른 것은 그런데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류 누진세율이죠. 종류별로.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5% 비례세율이고요. 5% 비례세율이고 그래서 비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 광역시 군지역 제하고 지역에서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지정된 주거지역의 법령이 정하는 공장 건축물. 자,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 0.5%입니다. 0.5%. 요거 비례세율이 정됩니다. 건축물은 잘 모르겠으면 건비. 건축물은 무조건 비례세율이에요.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이 정되는 것은 기억하고 리을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2번 문제 여러분이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자, 토지 분비는 종류였더니 별로였더라. 건축물 건비, 주택은 별장 4% 비례세율, 별장 2배 주택은 초과누세율이고 선박 항공기는 비례세율입니다. 요거 아시면 되고 잠시 쉬었다가요. 33번 문제부터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입니다.